7월 25일 많이 기다리셨죠? 미주노래 월가 속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이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에 베팅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즉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큰 걱정거리가 되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베팅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게 뭐죠?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준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년에는 다시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인하할 거 왜 이렇게 인상하시나? 작년에 그렇게 일시적이다라고 뒷북 치더니. 그러니까 연준이 여러분 주식으로 말하면 상투 잡은 거죠. 그렇죠? 작년에 트럼프가 건막 떨다가 그렇게 대통령 홀라당 날라먹은 것처럼 연준도 작년에 바이든도 똑같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지금 뒷북 치고 지금 여러분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공급망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에 대한 불신입니다. 연준에 대한 불신. 어찌됐든 뭐 금리 인하하면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딱 인하하자마자 시장은 다시금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데 있지 않은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윌슨 아시죠? 마이클 윌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그 친구 갑자기 까먹었지 왜? 그 강세론 비둘기파 있잖아요. 미르코 콜라노비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클 윌슨은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CIO예요.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 최고 투자 책임자.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매파적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 월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향후 증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마이클 윌슨은 오늘입니다. 25일.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닥치더라도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더라도 가격이 너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를 견인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만약에 잡는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북인 거지, 뒷북. 그리고 이미 쓸 돈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거잖아요. 얘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심리전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박앤세일하는 주식들 많습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 선뜻 못 사겠죠. 과거에 비하면 막 이게 웬 떡이냐고 들었는데 못 사겠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매수에 대한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도 이제 기대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 소비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싸도 안 사게 돼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윌슨은 최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했는데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보는 거죠. 저희 미주놀도 약간 이쪽 스탠스입니다. 2분기 기업 실적 추정치 역시 너무 높은데 2분기는 향후 여러 분기에 걸쳐 공개될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사라와타 하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 해도 올해 4분기에 여전히 7.5에서 7.8%의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거는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그는 물가가 일시 둔화하더라도 언제든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면서 물가의 정점은 9월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침체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모하메드 엘엘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 이분이죠. 엘엘리언. 미국 인플레이션은 거의 정점을 찍었거나 향후 3, 4개월 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와, 이 뭐야 이거. 무슨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죠.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만약에 정점을 찍지 않았으면 향후 3, 4개월 그러면 이제 7월이니까 거의 뭐 11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만 일부 섹터의 물가는 매우 끈질기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오는 게 문제라면서 글로벌 경제가 급속히 식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기에 불황을 이야기한 거죠.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산층도요. 부동산의 불황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 들으셨죠? 지금 이게 이 부동산 중국의 지금 현지 사진인데 뭐 때로 몰려가가지고 뭐 좀 말도 아니더라고요. 공사가 중단되고 대박. 그 높은 고층 아파트 빌딩들이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주택이 무려 932조.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중산층까지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 중국의 불황은 전 세계의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자,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여러분 애플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월가 리포트는 조금 안 좋은 리포트들이 많아요. 쉽지 않을 거다. 이번에 애플 실적 발표는 역대 최악일 것이다. 그래서 발표하고 푹 꺼졌다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지금 아무튼 실적은 되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사는요. 내년 아이폰이 잠시 주춤한 후에 내년에 아이폰, 나 이번 아이폰 바꿀 건데 2024년에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관련 전망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중반에 출시될 아이폰 15, 아이폰 15, 와, 벌써 모델이 이렇게 됐네. 새로운 기능이 많지 않아 출하량이 8%에서 10%까지 줄어들 수도 있지만 2024년에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 접을 수 있는 제품군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못 나오나요? 매우 빠른 5G 속도를 제공하는 밀리미터파 서비스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밀리미터파 5G 아이폰은 2020년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안테나 모듈을 사용하기로 변경되면서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5G, 무늬만의 5G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렇죠? 밀리미터파 5G 기술은 현재 사용 가능한 현재 5G 휴대폰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범위가 더 짧아 도시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8% 늘어난 총 2억 2,800만 대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3년 연속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이폰은 2022년 회계연도 상반기 기준으로 애플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날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판촉 행사로 이달 말부터 아이폰 및 에어팟 기타 액세서리 등 최대 600위안의 프로모션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애플도 클라우드 쪽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먹거리들 쪽을 넓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애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이폰의 판매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밀리미터파 5G 기술도 저는 아이폰이 나오면 뭐합니까? 통신사가 그걸 따라주지를 못했는데 애플이 통신사 자체를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럼 또 반독점 이거로 또 걸리려나? 그러지 못하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구글 공동창업자 불인 아내와의 불륜, 우정도 가정도 파탄. 어제 제가 알려드렸죠. 요건데 조금 들여다볼 게 있어요. 이게 가십거리 기사가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요 이슈를 조금 더 제가 테슬라의 다음 영상으로 오늘 올려드릴까요?
이미 자료는 끝났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잠깐만요.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루비니 누구냐면요, 이분이세요. 뉴욕 대학교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죠. 마이크 윌슨보다도 조금 더. 근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아주 시리어스한 리세션,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이번 경기 하강이 소프트 랜딩, 얕은 침체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망상에 불과하다. 아우, 교수님 할 말 다 해. 1970년대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금융위기 직전 대규모 침체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역대급으로 부채가 늘어났다면서 정부와 기업에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 설명을 했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부채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침체를 맞게 됐다는 게 특히 큰 문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서머스 다음 기사 때 우리 전 재무부 장관 이분, 그렇죠? 이분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머스 같은 경우는 금리 빡 올려라.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높일 때면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면서 특히 작년처럼 타조 정책을 지속하면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타조 정책이 뭐냐면요, 타조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 타조가 외면하는 것처럼 연준과 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그냥 일시적이야 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다가 큰 코 다쳤던 것처럼 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루비니 교수의 말에 한 95%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처럼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코로나가 터졌던 그 해에 제가 정말 책을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저는 어떤 책을 봤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근데 그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이 인류는 진짜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백신만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 하나 희망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백신이 나옴과 함께 더 큰 문제가 산출될 것이다. 근데 그 한 권의 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그렇죠? 거기다 전쟁까지 겹치니까. 한 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노하우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사스 메르스 정도의 생각으로 대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중동에 그냥 이란 이라크 그런 전쟁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위기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쉽게 말해서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알고 있는 공식으로만 풀려고 그래요. 풀어집니까? 갑자기 왜 수학 얘기를 하냐고. 이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옐런 재무부 장관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경기 침체 아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높지만 경기 침체 아니다. 그 근거로 지금 고용지표 봐라. 여전히 고용지표 탄탄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전 재무장관 토머스는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경기 침체야.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사.
자, 어저께도 전해드렸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놓고 중국은 군사행동을 경고했잖아요. 오늘 미국이 맞짱 떴습니다. 군사? 하기만 해 하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지금 대만 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어요. 와, 대박. 미국과 중국의 충돌 관련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발언들을 쭉 모아봤거든요. 자, CIA 국장 윌리엄 번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2029년 이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얘기하는 거죠. 제이크 설리번.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 할 때 나와서 기자회견했죠. 만일 대만 침공 등의 사태에 가장 효과적인 군사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합참의장 마크 밀리. 중국군이 최근 더 공격적이고 위험해졌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등에 대한 방해가 늘었다. 그 다음에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입니다. 항상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발언이에요. 20일, 24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 중에 뭐 이런 기사 있잖아요. 중국의 중산층 뭐 이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내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 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전쟁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지금 쉽지 않은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펄펄 끓는 미국 역대급 최고기온의 속출.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작년과 또 틀리네요. 지금 미국의 폭염. 보스턴에서 매년마다 열리던 철인 3종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를 연기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지금 온도가 37.8도랍니다. 7,100만 명 정도가 실제 온도는 37.5도인데 체감 온도는 39.4도 이상이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는 유럽에서 산불이 번져 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참. 자, 이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수학으로 만든 투자 기법. 그의 통장에 연봉 3조 원이 꽂혔다. 조금 기사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냐면 사실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에서는 조금 가벼운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피터 린치 책도 겁나게 가볍거든요. 책은 무겁죠. 내용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책들은 그런 책들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는 책이 있어요. 짐 사이먼스가 일으킨 퀀트 혁명의 역사.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근데 책이 정말 재미없어요. 이런 책 읽어보면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저는 이런 책을 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제임스 사이먼스, 헤지펀드의 대가입니다. 월가의 전설로 통하죠.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월가 최초로 컴퓨터 알고리즘 투자 기법을 개발한 금융공학자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연간 연봉은요 3조 원입니다. 3조. 그의 회사는 수학자들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매매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분석만을 의사결정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다 빼버리고. 우리 강항길 작가가 이제 퀀트 한국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사람의 경험이나 감이 아닌 컴퓨터 매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를 주도한 제임스 사이먼스는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유명한데 다우지수가 반토막이 난 글로벌 위기 때조차 높은 수익을 냈고 2008년 수익률 152%로 79억 달러, 2009년 수익률 75%로 39억 달러. 와우. 2010년 58%로 58억 달러를 벌어 불황기에 오히려 큰 수익을 냈다. 헤지펀드가 평균 10% 손해를 기록한 2011년도조차 수익률 71%로 7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헤지펀드는 뮤추얼 펀드와 달리 많은 수수료를 떼는데 우리도 가끔 미국에서 쇼치다 보면 막 수수료 엄청 나가잖아요.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고정 수수료 5%의 성과 수수료는 수익의 44%에 이른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줄을 선다. 막 돈 되려고 막. 과연 사이먼스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불황기에도 큰 수익을 내는 것일까?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흥미롭죠? 자, 미국 보스턴의 유대인 가정에서 1939년에 태어난 주이씨입니다. 머리 좋죠?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MIT 수학과를 20세에 조기 졸업한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스쿠터로 아메리칸 대륙 종단에 나섭니다. 대박. 여행의 애칭은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죽기 살기로였다. 하지만 중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콜롬비아 보고타까지만 여행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네. 대박이죠. 여행을 마친 후 버클리 대학원에 진학하고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 $5,000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변동성이 큰 대두 투자로 갈아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대두 가격 그러니까 그거 콩 응? 대두 가격 한 가격 움직임을 살피며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만에 미분기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 뒤 MIT 교수가 되어 재직하다 때려치우고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제조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뒤에 1963년 하버드대 교수가 됩니다. 이번에도 교수직에 만족하지 못한 사이먼스는 늘 새로운 걸 도전하는, 이건 저랑 좀 비슷한데, 뭔가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이듬해 연봉이 2배 많은 NSA 국가안보국 산하 국방분석연구소로 자리를 옮깁니다. 암호해독 부서에 배치된 사이먼스는 의미 없어 보이는 난해한 데이터와 씨름하며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임들에게 패턴을 활용한 수학 모델과 컴퓨터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천재 이루 기회였습니다. 그 뒤 그는 초고속 암호해독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개발해 그간 풀지 못했던 소련 암호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지금도 스파이 전쟁은 얼마나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미국이 이거 지금 해킹하고, 아무튼 1960년대만 해도 컴퓨터가 귀해 증권사들이 데이터를 카드 분류 방식으로 관리할 때였는데, 사이먼스는 컴퓨터를 활용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행운아였다. 이때 그는 암호 해독에서 귀중한 힌트를 얻는다. 곧 주식시장에서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신호 사이에서 유의미한 패턴, 루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주식 투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하기로 했으나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원래 새로운 건 항상 돈이 문제였죠. 사이먼스는 퇴역 합참 의장의 베트남 전쟁 옹호 칼럼을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연구소에서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의 수학 실력을 잊게 하는 학계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이먼스는 1968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의 수학과 학과장으로 초빙받아 30세에 다시 교수가 되었다. 이야, 정말 천재네요. 그는 1976년 38세에 수학계 노벨상이라 부르는 베블렌상을 받았다. 또 그가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10년간 유명 교수 20명을 초빙해 스토니브룩 수학과를 인류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의 못다 이룬 꿈, 곧 주식 투자에 대한 미련이 다시 꿈틀거렸다. 1978년 과감히 종신교수직을 내던지고 40살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해 금융계에 뛰어들었다.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 함께한다는 점이다. 사이먼스 역시 천재 동료들을 끌어들였다. 1979년 암호해독을 같이 했던 수학자 레너드 바움과 스토니브룩 동료 교수 제임스 X를 영입했다. 그들과 외환 거래를 함께하며 암호해독 때처럼 시장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 투자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 투자 모델이 완성되기도 전에 모금한 300여만 달러를 수천만 달러로 불렸다. 그 뒤 거래 품목을 늘려 원자재와 채권 선물에도 투자했다. 그들은 시장 데이터를 모아 마침내 수학적 투자 모델을 만들었다. 와. 사이먼스는 1988년 88 올림픽 하던 그 해에 엘윈 벌캄프를 끌어들였다. 그는 이미 선물 거래 알고리즘을 만들어 자신의 선물 거래 회사 악스콤을 1986년에 설립해 단타 거래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 벌캄프는 사이먼스가 1988년에 만든 메달리언 펀드 투자 종목들의 평균 보유 기간을 1주 반에서 하루 반으로 줄여버렸다. 유의미한 패턴의 지속 기간이 짧아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이 컸기 때문이다. 사이먼스는 1992년 아예 악스콤을 사들여 이 알고리즘이 메달리언 펀드의 기초가 되게 했다. 이듬해에는 IBM의 초기 인공지능 개발자 로버트 머서와 피터 브라운을 영입해 투자 범위를 주식으로도 넓혔다. 이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단타 매매에 집중하게 된다. 초단타. 에스티메 멤버. 사이먼스는 천재 수학자라기보다 천재 경영자였다. 40년 전에 이미 동료들의 창의적 발리를 위해 자유근무제는 물론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뉴욕이 아닌 따뜻한 서부에서 살고 싶다는 동료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비치에 별도 투자회사를 마련해 주었다. 근데 시차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저희 스태프들은 요즘 틈만 나면 동부로 이사가자 그러거든요. 그는 MBA나 금융기 출신을 뽑지 않고 수학자, 물리학자, 기상학자들을 채용해 분야별 투자 모델을 개발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그는 MBA나 금융계 출신을 뽑지 않고 수학자, 물리학자, 기상학자들을 채용해 분야별 투자 모델을 개발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특징은 홀로 연구하는 데 익숙해 팀원 간 소통과 협력에 문제가 많았다. 원래 이과 출신들, 공대 출신들이 이 협력을 잘 못하죠. 사이먼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업무 토론을 정리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했고 격주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이를 어떻게 업무에 접목할지 토론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사이먼스는 국립 끝에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보너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개인별 보너스 지급액을 책정할 때 예를 들면 본인 성과는 40%, 동료를 도와준 성과는 60%를 구성해 내가 성과를 내기보다 동료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설계했다. 그리고 장기간 실적을 반영해 협동이 제도화, 체질화되게 만들었다. 이로써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사이먼스가 만든 이 메달리언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66%였고요. 30년간 130조 원을 벌어 세계 최강의 펀드로 꼽혔습니다. 역대 세계 최강 헤지 펀드는 제임스 사이먼스가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언 펀드다. 1988년 이래 30년간 연평균 66%라는 경이적 수익률을 올리며 수익 1,045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의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30년간 누적 수익률이 3만 3천 배에 이른다. 1988년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30년 후인 2018년에 3,300만 달러로 불어났다는 이야기다. 고율 수수료를 제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39%로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펀드는 직원들만 가입시켜 업무 동기 유발 장치로 사용되며 300여 직원 대부분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었다. 대박. 아일랜드 본사 근처에 대주택이 즐비한 이유다. 아일랜드가 롱아일랜드. 뉴저지 사시는 분들 좀 가서 사진 좀 찍었고 와보세요. 그러니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CEO의 자세로 협동하며 펀드를 키우고 있다. 지금은 사이먼스의 투자 기법을 따른 퀀트 투자. 그러니까 퀀트 투자의 이분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골드만사스조차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에 치중하여 2017년 트레이더 600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프로그래머 200명을 고용했다. 아셨죠? 예. 그럼 미준호 팀장 그동안 뭐 했을까요? 저도 공부했죠. 자, 여러분 이따가 오늘 종목에 대한 그거는 이거 보고 제가 이따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유가. 자, 제가 조금씩 보시는 거 아시죠? 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오늘이거든요. 자,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렇죠? 목요일은 94.66에 오늘 금요일은 95.13, 오늘은 96.17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신용물 금리는 목요 2.7830이었는데 2.82로 금리도 오늘 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내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점점 22,700, 22,323. 그래도 오늘 22,000 깨졌다가 살짝 올라왔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거보다도 시장을 좀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자, 오늘 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28, 나스닥은 마이너스 0.43, S&P 500은 플러스 0.13 이렇게 혼조세로 끝났는데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종목들이 내일부터 실적 발표되는 빅테크 팡주식들이에요. 테슬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소, 애플, 엔비디아까지. 이것만 빼면 오늘 그린이었잖아요. 그 말은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 필립 모리스. 그렇죠? 그다음에 월풀.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예, 월풀. 자, 한번 볼까요? 짠, 요겁니다. 요거. 예, 보면 그닥 좀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이 월풀은 애프터마켓에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나요? 느낌이 없네.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그다음에 로지텍 컴퓨터 쪽. 혹시 아직은 이제 내일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내일 여러분 실적 발표 보면은 장전에는 여러분 UPS,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GE, 맥도날드, 알버로스 쫙
장 끝나고는 구글, 마소, 비자, 뭐 치폴레 쫙 스케쳐 갔죠 이거. 와, 그래서 제가 한번 하루 앞두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지금 좀 봐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 빵 주식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오늘. 예, 했어요. 안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 봤어요. 예. 빵이라고 다이몬드백스 아시죠? 에너지주. 오늘 움직임 되게 좋았어요. 보시면 이 무거운 주식이 5.78. 어닝이 8월 1일 날 하거든요. 8월 1일이면 언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은 아니라 오늘 에너지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자, 알버스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오늘 플러스 0.19, 애프터마켓 좀 빠졌는데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겠고요. UPS 내일 실적 발표인데 0.04. 맥도날드 마이너스 1.42. 다 안 좋나? G 플러스 0.25인데 그닥. GM 마이너스 0.43. 코카콜라만 좋아. 코카콜라만. 와, 대박이야. 아무튼 코카콜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종목도 제가 오늘 한번 정찰방 다 뛰어봤어요 한번. 내일 한번 어떻게 가나. 테슬라 볼까요? 오늘 좀 빠졌네요. 805.30. 800 넘어서 이제 900 가자 그러더니 오늘 802까지 마지막 800불을 아슬아슬하게 버텨냈고요. 디즈니가 문제 지금 디즈니가. 이거 참말로. 웰스파고에서요. 경기 침체로 디즈니의 목표가를 하향을 때려버렸네요. 지금 디즈니가 거의 정말 뒤지시려 그러세요. 이거 보세요. 하염없이. 여기 반등 찍고 좀 올랐으려고 하니까 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경기 침체에는 뭐 놀러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그 퀀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금 정석을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과인데도. 왜냐하면 제가 대학 가서 저는 이제 문과니까 대학 가서 철학 공부를 하는데 과거의 철학자들은 다 수학자였다는 걸 깨닫고 대한민국의 수학이 문제였지. 내가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수학을 푸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수학의 정석 다시 샀잖아요. 미국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을 푸는. 미진홀 팀장이 사람마다 특징들이 있지만 제일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장의 추세를 읽는 것, 하나는 초단타 치는 스캘핑.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스가 이제 광고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라니맘닷컴에서 이 쿠폰을 사고 계신데요. 일단 너무 많으면 저희가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100만 장자 되시는 분들이 막 100만 불 갖고 막 치면 우리 때문에 주가가 철렁철렁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 퀀트에 대한 공부를 쭉 같이 하면서 인문학에 기초한 저의 투자 그동안은 감과 촉과 경험만으로 했던 것을 좀 더 완성도를 끌어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할 때 되게 기뻤는데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안 들으실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9승 1패. 미즈노 A방과 함께 쳤을 때 승률이 9승 1패. 계속 진행형이에요. 저 혼자 단타 치면 몇 승 몇 패일까요? 당연히 승률이 더 높죠. 당연히 승률이 더 높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단타 이 클래스로 초대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사고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사고 같이 팔고 저희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로 그리고 가장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발력이 아니라 살할 때 사고 팔할 때 팔면 되거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저희 광고 영상 들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한국 주식하는 걸 멈추었습니다. 기사와 뉴스와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 미즈놀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현지에서 현지인들로 구성된 스텝진들이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을 베이스를 기초해서 아무도 코스코 주식을 추천하지 않을 때, 아무도 맥도날드를 추천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약세장과 하락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소신껏 해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처럼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미즈놀의 찐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즈놀의 유료 클래스는 실전입니다. 수많은 주식의 그냥 교과서적인 거 말고요. 실전 써먹을 수 있는,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한 클래스를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즈놀 팀장과 함께하는 실전 초단타 클래스입니다. 자세한 것은 라니맘닷컴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멤버십 영상에 어저께 2분기 실적 이후에 반드시 사야 될 첫 번째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업료 이상의,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우리의 계좌를 회복할 때입니다. 수업료 이상의 풍성한 결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